네, 주말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고리로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탄핵 찬반 집회에 참여하는 등 장외 여론전에도 나섰는데요. 네, 오늘 이 시간 정호김 전 국회의원,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 협회장 두 분과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주말에도 여야는 계속해서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여론전을 이어가는 상황인데 어제는 정말 올겨울 최강 한파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도 그렇고 대구에서 그렇고 탄핵 찬반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여기에다 이제 여야 일부 의원들이 개별 참석을 하기도 했는데 이 같은 움직임을 좀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두 분께 듣겠습니다. 탄핵 지금 찬성 집회와 반대 집회가 시간이 가면서 더 열렬해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헌재에서의 탄핵 심판이 종결되더라도 이러한 장에서의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을 것이다를 좀 예견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서울 도심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결을 하는가 하면은 대구에서도 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인들이 자신들은 개별적으로 참석하는 거라 하지만은 실제로 정치인들이 얼굴을 드러냄으로써 그 시민의 집회가 상당히 정치적 쟁점화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지지자들을 견인하는 그러한 역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갈수록 정치인들의 참여가 더 많아질 것 같다라는 예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외 여론전이 상당히 치열해질 것 같고요. 또 야당의 경우에도 탄핵 찬성과 관련해 가지고 자신들의 명실상부한 대통령 후보로 지금 인정되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과 연결되면서 더욱 강렬한 그런 탄핵 찬성 집회를 유도해 나갈 개연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개인 자격 참석이라도 정치적 의미는 좀 충분하기 때문에 헌재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든 논란은 좀 불가피해 보인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이제 나라 상황을 보면 상당히 좀 안타깝죠. 대통령이 불법적이고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으로 직무가 정지된 데 이어서 내란 수계로 지금 구속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런 상태. 이런 상태에서 좀 우리 국민들도 현명하고 또 차분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완전히 진영으로 지금 쪼개져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부에서는 정치적인 내정 상태다, 심리적인 내전 상태다라고까지 지금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까지 오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책임은 정치권에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여소야대의 상황을 직시하지 않고 그냥 힘으로 밀어붙이는 적대적 대결 정치만 하면서 급기야 이런 불행한 상황이 왔는데 지금도 정치인들은 이 정치를 좀 복원하는데 이거는 여야 구별이 없습니다. 앞장서기보다는 선전선동을 통해서 지금 진영 결집하는 데만 앞장서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치적인 불안 그리고 국정 혼란이 더 심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한 것은 이런 이제 진영 대결의 한복판에 거짓 선동이 난무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지금 황교안 전 총리를 중심으로 해서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지금 이 탄핵 집회에 앞장을 서고 있단 말이에요. 또 한 사람 같은 경우는 일타 강사라는 이제 전한길 역사 강사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계엄이 계몽령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법 질서와 사법 체계를 완전히 부정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헌재까지 공격하는 이제 그런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나라가 두 쪽으로 쪼개지는 이런 심화가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가장 염려된 것은 미래 상황입니다.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을 내릴 경우에 어떤 결정일지 모르지만 인용을 하든 기각을 하든 그러면은 양쪽 다 이걸 승복하겠는가라는 그런 의문. 그리고 두 번째로 탄핵이 인용이 돼서 파면돼서 조기 대선을 할 경우에 그러면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됐을 경우에 그러면 양쪽 진영 다 이 결과를 승복할 것인가. 그렇다면 조기 대선을 하든 또 새로운 대통령이 뽑히든 이런 진영 대결은 계속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전국 혼란은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좀 여야 정치권이 정치 복원에 앞장설 책임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전국 혼란에 대한 우려를 좀 말씀해 주셨는데 민주당에서는 이제 지역 당원들에게 아직 내란 사태 끝나지 않았다 하면서 탄핵 찬성 집회를 좀 독려하기도 했고 국민의힘에서는 이를 두고 지지율이 하락하니까 마음이 좀 급했던 것 같다 이렇게 발언하기도 했거든요. 지금 이런 각 당의 입장들, 발언들이 중도층 확산에는 얼마나 영향이 있다고 보십니까? 중도층이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어떤 정당이 잘못해가지고 그 문제에 대한 인식이 여론, 언론, 소위 유권자들 사이에서 확대될 때 그 유권자들이 과거에는 진보였지만 난 지금 보수다. 네. 또는 과거에는 보수였지만 난 진보다 하면서 일종의 그 균형추 역할을 했었는데 네. 지금은 뭐 이것이 우파가 됐든 좌파가 됐든 어느 쪽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중도층의 심리가 있고요. 반면에 지금 우파, 좌파는 각자 자기 진영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똘똘 뭉쳐서 견고화되는 이건 굉장히 위험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내란 상태가 내전 상태가 될까 이제 걱정을 하는 그러한 목소리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정치 복원이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향해서 비난할 것이 아니라 자기 진영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얘기해야 되는데 저는 이러한 경향성이 저도 지금 언론을 통해서 평론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그 언론에서의 평론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언론 입장에서는 각 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평론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더 진영이 극단화되는 그런 악순환을 하는데 언론도 지금 한 몫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성찰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지금 그 결과가 어떠냐면은 여론조사를 해보면 지금 그 탄핵 심판 중에 있는 대통령을 배출한 국민의힘이나 또는 지금 사법 리스크로 지금 이제 그 재판을 받아야 되는 민주당이나 지금 여론 지지율이 거의 유사하게 나오는 이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근데 이 자체가 이런 상황이 극복되지 않으면은 지금 우리가 선진 자유민주주의로 가는 게 아니라 남유럽이나 중남미 상황으로 갈 것이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매우 우려하게 됩니다. 네, 어쨌든 지금 진영은 진영대로 결집하고 중도층은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분석해 주셨거든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중도층이 한 30% 정도로 분류가 되거든요. 근데 이 가운데 한 10에서 15%는 이미 각자 정치적인 경향성에 따라서 여든 야든 진보든 보수든 한쪽에 갔고요. 지금 이제 남아있는 중도 무당층이 대략 한 15%에서 20% 정도 되리라고 그렇게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저는 이제 균형자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인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투표에 불참하거라든지 또는 뭐 정치를 불신하다든지 또는 뭐 정치 혐오증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인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선택 기준이 제가 볼 때는 일단 안정을 추구할 것 같고요. 그리고 합리를 추구할 것 같고요. 또 실용을 추구할 것 같고 또 그리고 경제 그리고 안보 이런 부분을 좀 추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어 가지고 극단적인 선전선동으로 쇄과시를 그래서 이분들을 움직일 수 있겠는가? 저는 오히려 이분들은 상당히 더 거부감을 가질 것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실용 안정, 경제, 외교 안보 이런 걸 기준으로 과연 민주당이 더 잘하겠는가? 국민의힘이 더 잘하겠는가? 또는 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잘하겠는가? 또는 뭐 보수의 국민의힘에서 어떤 대통령 후보가 잘하겠는가? 이런 걸 판단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정당의 지지율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붙어 있지만 정권 교체 그리고 탄핵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보면 중도층에서는 큰 차이가 납니다. 대체로 일단 탄핵을 찬성하는 중도층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고요. 그리고 또 정권 교체 여론이 상당히 더 높습니다. 구체적으로 KBS 여론조사를 보면은 정권 교체가 57%, 반면에 정권 연장이 29%, 그리고 탄핵 찬성도 중도층에서는 60%, 반면에
탄핵 반대는 36%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국민의힘 보수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여는 것도 좋지만 여기서 뭐 부정선거 음모론을 얘기한다라든지 또는 뭐 헌재를 부정한다라든지 또는 뭐 사법부에 대한 폭동을 정당화한다면 오히려 이 15% 정도 남아있는 이 중도 무당층의 마음은 더 멀어질 것이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아직 마음이 정하지 않은 중도층도 약 최대 20% 정도는 있다라는 말씀하셨고 이런 가운데 탄핵 심판 이야기를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정된 변론 기일이 2차례가 남았습니다. 예, 이제 돌아오는 화요일과 목요일인데 7차 모레 변론 기일에서는 이제 선관위 사무총장이 증인으로 나오는데요. 그동안 계속해서 윤 대통령 측에서 부정선거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계엄의 이유로 꼽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더욱더 주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유의미한 이야기들, 증언이 좀 나오겠습니까? 사실 우리나라 선거에 대해서 저는 부정선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사전 선거와 관련해가지고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정된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이 하고 그거 자체가 부정선거라는 거는 전혀 다른 얘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처음에 계엄 선포를 하는 그 직후에는 부정선거의 증거가 차고 넘친다라는 대통령 측의 주장이 그렇죠. 있었는데 예. 지금은 그것이 팩트 파인딩 차원이다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논조가. 그래서 과연 지금 윤 대통령과 대학 동창이라 그랬습니까?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김용빈 사무총장이 얼마만큼 대통령 측의 입장에 공감을 표할지에 대해서는 저는 회의적으로 보고요. 또 부정선거와 관련한 팩트 파인딩 차원으로 소위 군인들이 모든 국정의 사무의 중요 부분을 관할하는 계엄령을 선포하는 것이 정당화될 것인가는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변론이 개진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과연 대통령이 얼마만큼 이 부정선거에 대한 설득력 있는 그러한 변론을 네. 진행할 것인지. 근데 지금 보면 대통령 측에서는 어쨌든 주제가 무엇이 됐든 간에 이것이 여론전화돼서 지지층을 결집하는 것에 지금 최대한 사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부정선거가 일단은 뭐 아니다라고 증언을 할 것으로 만약에 좀 꼽힌다면 이 부분이 좀 사실대로 내일 증언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탄핵 심판, 그러니까 헌재에서는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들을 것인가, 어떤 영향을 좀 미칠 것인가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네, 제가 볼 때는 7차 변론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변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과 관련해서 이 부정선거를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로 꼽았잖아요. 그리고 국회 봉쇄와 관련해서는 본인이 부정을 했지만 일단 무장, 군, 경찰을 동원해서 선관위에 보낸 것은 맞다라고 인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정선거와 관련된 실체가 전혀 없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정당성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7차 변론에서는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과연 부정선거가 있었느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정선거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선관위의 투개표 관리 시스템에 결함이 있느냐, 이 두 가지가 될 것 같은데 일단 부정선거는 일절 없었다, 그리고 있을 수 없다라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 동기, 서울대 79학번 동기인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지금 이 투표는 전산 투표가 아니고 실물 투표랍니다. 그리고 실제 투표를 하면 개표가 되는 대로 방송국에 이 집계 현황이 나가기 때문에 이 투개표를 조작할 방법은 전혀 없다라는 것이 선관위 입장이고, 실제 이와 관련해서 지금 법원에도 또 재판이 내려졌고 수사기관에 고발했지만 단 한 건도 부정선거 사례가 적발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과연 그러면 선관위 투개표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느냐라고
라는 것과 관련해서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그러고 김영현 전 국방장관도 그러고 구체적인 증거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헌재에서 스크린하기 위해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럼 100번 양보해서 문제나 의혹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헌법기관에 군대를 보낼 수 있겠는가, 비상계엄을. 저는 이거 스스로가 본인의 탄핵 사유,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탄핵 사유에 해당이 된다고 그러고, 지금 이제 또 한 사람은 이제 국정원 3차장을 불렀는데, 과연 이 사람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뭐 구체적으로 선관위의 투개표 관리 시스템의 결함에 대해서는 뭐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뭐 보안 점검에서 몇 가지 뭐 미흡점을 얘기를 하니까 또 중앙선관위에서는 그런 지적점을 다 보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한마디 덧붙인다면은 이 선관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해가지고 165번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아무런 부정선거 결과가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과 같은 맥락에서 만약에 부정선거와 의혹이나 문제가 있다면 현직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법률의 절차에 따라서 하면 되는데 무장한 군대를 보내서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7차 변론 기일에서 본인이 좀 답변하기 굉장히 궁색한 그런 상황. 그래서 헌법재판관들은 아마 7차 변론 기일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의 사유에 대한 짙은 생각을 갖게 되지 않을까, 이런 해석이 듭니다. 네. 지금 탄핵 심판에서 지금 증인 신문 절차가 윤 대통령 측이 지금 방어권을 제한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헌재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제 5, 6차에서는 증인 3명씩을 불러서 이제 신문을 했는데 7차, 8차에서는 4명씩 불러서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이러한 주장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이미 많은 사람들이 헌재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든 그 자신들의 희구와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오는 그런 세력들은 격렬히 저항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헌재는 심판의 그 내용뿐만이 아니라 절차에 있어서 절차적 정당성에 상당히 정치하게 대응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헌재도 여러 가지 그 문제 제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그 헌재가 완벽한, 조금 전에 우리가 중앙선관위를 얘기하면서 마치도 중앙선관위가 100% 무흠결인 것처럼 얘기하지만은 부정선거는 아니더라도 그동안 선관위가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쿠리 투표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투표 용지의 문제라든지 선관위의 그 자식들에 대한 부모 찬스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자체가 부정선거가 아닐지는 모르겠으나 민주주의에서는 선거가 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런 문제 자체도 아예 없어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헌재로 다시 돌아간다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방어권 제한이 심각하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공정성에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예를 든다면 1인당 신문 시간이 30분이고 그다음에 추가 시간이 15분인데 이렇게 하면서 1인 증인당 1시간 30분 정도의 시간을 배당하는 것 자체가 충분한 그 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하라는 그런 그 주장을 하고 있고, 또 한 번에 증인들이 서너 명이 나오는 것도 상당히 그 피고인이라든지 또는 피청구인의 방어권이나 인권을 제약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보장이 돼야 되는데 지금 졸속 처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심지어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에 대한 문제도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뭐 문영배라든지 이미선 재판관의 뭐 이념 정향이라든지 그동안의 행태와 관련한 문제도 제기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그 문제 제기가 적실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를 떠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결론에 있어서 나중에라도 이것이 소위 그 헌법재판관의 결론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거나 강력한 저항이 야기되는 그 자체에 대한 빌미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도 이것이 피청구인의 입장이라면, 물론 헌법재판소에서는 양쪽에 똑같이 신문 시간을 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그 티끌만큼의 빌미를 주지 않는 그러한 그 상당히 정교한 그런 절차, 그리고 절차상의 하자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없는 그런 식의 고려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런 공정성에 대한 논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절차적인 이제 공정성 굉장히 중요하죠.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기 때문에 최대한 잡음이 없어야 될 거고요. 저는 현재가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절차적인 정당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결론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2월 13일이 최종 변론 기일인데 아직까지 이 증인을 채택할 것인지 기각할 것인지 결정을 못 내린 증인이 2명이 있더라고요. 한덕수 총리가 한 분이고요. 또 이경민 국군 방첩사령부 참모장. 그래서 이 문제가 매듭이 지어지지 않고는 변론을 종결할 수 없고요. 지금 현재는 변론 기일을 13일로 종결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알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변론 기일을 13일에 이후에도 저는 더 열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관련된 이제 국회의장이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2월 3일 날 변론을 종결 지으로 했는데 최상목 권한대행 측에서 문제 제기가 들어오니까 10일 날 변론을 다시 재개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더 변론기를 연기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지만은 신속하게 최대한 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을 이미 천명했기 때문에 2월 달 안에는 현재 변론 기일이 모두 종결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또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경우에 변론 기일 종결된 이후로 선고까지 한 2주 정도가 걸렸거든요. 그렇다면 2월 달 안에 변론이 모두 다 종결된다면 3월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인용이 나오든 기각이 나오든 결론이 내려질 것이다. 그래서 그 결론에 따라서 조기 대선 여부도 결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예, 헌법재판소 이야기 계속 들어보고 있는데요. 지금의 8인 체제에서 9인 체제로 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과 관련을 해서 내일이죠. 변론이 진행이 됩니다. 그동안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제 여야 합의를 계속해서 강조를 해왔잖아요. 내일 변론에서 또 다른 주장이 좀 나올지 이 부분도 관심입니다. 그 이제 여야 합의가 있었다라고 하는 민주당이나 그거는 합의가 아니라 협의 차원이었다라고 하는 국민의힘이나 지금 각자의 입장이 있는 데다가 과연 국회의장이 국회에서의 의결 없이 이렇게 권한쟁의 신청을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절차상의 문제. 이것은 단순히 국민의힘의 뭐 문제 제기라기보다는요. 네. 아마 헌법재판관들 내부에서도 이것에 대한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유례가 거의 없는 그래서 선고 기일을 지금 연기하는 상황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이거 자체가 보기에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거 자체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 치밀한 그런 어떤 고려가 있어야 되는데 완전히 헌재의 완결성은 9명이다라는 전제로 너무나 허술하게 진행하다가 막판에 그것이 걸려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해석하는 그러한 율사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상목 권한대행의 경우에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라는 표현을 썼고 또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대통령 권한 대행이 상당히 합리적인 그러한 그 결단을 내릴 것이다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요. 또 지금 최상목 권한 대행이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 해가지고 민주당이 최상목 권한 대행마저 탄핵을 하는 강수를 두기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은 결국은 그 한덕수 전 권한 대행에 대해서 탄핵을 상당히 아주 신속하고 속전속결로 했다가 국민들로부터 반발과 역풍을 맞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어떤 결단을 내리든 그래서 헌재가 9명으로 구성되든 8명으로 되든 그 나름대로의 어떤 그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에 하나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재의 결정에 의해서 임명한다 하더라도 과연 이 사람이 지금 현재 8명으로 진행되고 있는 대통령 탄핵 과정에 나중에 그 참여하는 것이 또 맞는가의 여부는 또 헌재 나름대로의 또 결론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상당히 좀 일단은 좀 유례가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어떤 결정이 나오든 뭐 불복에 또 민주당의 탄핵 이렇게 이어지기 상당히 좀 어려워 보이고 일단은 뭐 합리적 결단하지 않을까라는 말씀하셨거든요. 내일은 일단 어떤 변론을 할까요, 최상목 대행이? 최상목 대행은 지금 주장하는 게 여야 합의가 되지 네. 않았기 때문에 임명하지 않는다라는 이제 그런 논리 아니겠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회의장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를 했는데 헌법에도 법률에도 국회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 대통령이죠, 정확하게는 대통령이 임명함에 있어서 여야 합의가 요건화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잘못됐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쟁점, 여야 합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 지금 국회의장도 그러고 민주당도 그러고 여야 합의가 있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여야 합의가 있었다라는 근거는 뭐냐? 근거는 이제 공문이죠. 이 공문은 일단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에서도 보냈고 또 여기에 대해서 확인 공문까지 국회의장 측에서 보낸 거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헌법재판관 3인 후보자가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표결 처리가 됐는데 3인 후보자를 국회에서 표결 처리하려면 여야, 민주당, 국민의힘에서 추천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국민의힘에서 분명히 추천했죠.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추천이 들어오면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청문회 특위위원 명단까지 국민의힘에서 의장에게 다 보낸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장 측에서 확인 공문까지 보낸 거예요. 그런데 합의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주장하는 게 실질적 합의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법적 합의라는 것은 공문을 근거로 하지 나중에 뭐 실질적으로 여야가 서로 합의를 안 했느냐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뭐 법적 주장의 요건은 아닌 것 같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 같은 경우 추경호 원내대표에서 권성동 원내대표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입장을 번복을 했는데 그러면 공문을 통해서까지 합의한 부분을 국민의힘에서 원내대표가 바꿨다고 번복을 하면은 이게 합의가 안 됐다라고 보는 것이 법적으로 바른 판단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헌재가 판단을 내릴 것 같고 중요한 것은 헌재가 지난번에 3일 날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를 하려고 그랬는데 10일로 변론을 재개를 하기로 했거든요.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결론과 관련해서 최대한 잡음을 없애기 위해서 절차적인 정당성을 좀 보충하기 위해서 저는 결론을 그렇게 연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헌법재판소에서 마은혁 씨를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것은 이제 위헌에 해당된다라는 그런 판단을 내릴 것 같은데 문제는 그런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내려져도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그걸 수용하면 안 된다라는 지금 요구를 최상목 권한대행이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헌법과 관련된 다툼, 특히 이제 기관의 권한 다툼의 최종 판단은 헌재에서 하거든요. 근데 헌재에서 내린 판단도 수용하지 마라라고 하면 이거는 법치 국가가 아니죠. 특히 집권당은 법치의 책임을 져야 될 그런 정당인데 이런 얘기를 공공연히 하는 것은 집권당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그런 발언이 아닌가 우려가 됩니다. 예. 사실 지금 여야 간의 합의가 조금 실종되다시피 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반도체 특별법에 대한 문제나 연금 개혁 또 추경에 대해서도 여야 합의가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 이번 주 초에 열릴 예정이었던 사자 국정협의회도 무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좀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지금 그 연불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 관심이 있는 상황인데 합의가 쉽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정쟁은 정쟁대로 하더라도 정말 당장 민생과 경제에 필요한 합의, 예를 든다면은 추경이라든지 반도체 특별법은 빨리 통과를 시켜야 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 미 중간에 반도체 특히 AI 패권을 가지고 저렇게 치열한 경쟁을 하면은 그 틈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느냐, 미래 먹거리를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대해서는 좀 합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마치 또 그 주 52시간과 관련해서 굉장히 유연한 반도체 특별법을 통과시킬 것 같이 하다가 내부에 뭐 여러 가지 그 노총이라든지 이런 반대 때문에 지금 멈칫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것이 제대로 안 되는데 제가 속으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민주노총은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건가 보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지금 당장 눈앞에 대선 그리고 표를 생각하니까 그걸 의식하는데 정말 정치인으로서 미래 먹거리를 생각한다면 이거는 과감하게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 막혀 있고 또 여당은 여당대로 지금 그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갖고 어쩌면 조기 대선이 어떻게 보면은 현실일지도 모르는데 아예 대책조차도 지금 못 세우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합의점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 이게 우리나라 정치권의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큰 걸 본다면은 이거부터 합의를 해야 되는데 표 계산을 하니까 아무것도 안 된다. 그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여야 모두에게 좀 신랄한 비판을 해주셨는데 합의가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입장을 밝히셨거든요. 어느 정도 가능성이? 네, 합의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합의가 어려운 것은 어느 한쪽에서 합의를 안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죠. 이거는 여야 모두를 양비론으로 비난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고요. 일단 국정 운영의 책임은 일차적으로 대통령, 집권당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터무니없는 비상계엄 내란으로 지금 직무가 정지되고 감옥에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집권당이면 더더욱 국정 운영에 책임감을 가지고 식판 국정 현안에 대해서 팔을 걷어붙여야 되는 거죠. 근데 야당이 민주당에서 하자고 하는데도 오히려 회방을 놓는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 대표적인 게 추경인데 이 추경과 관련해서는 한국은행 총재도 15조에서 20조 정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최상목 권한대행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추경에 대해서 지금 시종일관 소극적이에요. 그러면서 연금 계획과 관련해서도 지금 이미 민주당은 먼저 모수 계획부터 하자. 그래서 43%냐 45%냐 해서 또 민주당이 양보해서 44% 하겠다니까 이것도 또 안 받았잖아요. 구제 계획과 같이 해야 된다면서. 근데 지금도 같은 논리로 지금 국민의힘은 또 발목 잡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또 연금 계획 문제를 또 추경에다 걸어가지고 추경도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반도체 특별법도 정확하게 얘기를 하죠.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 주 52시간 예외 이 부분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는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도 본인은 하려고 했는데 워낙 노동계에서 반발이 심하고 당내에서도 반발이 심하니까 그러면은 이 부분은 빼고 일단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라는 입장인데 그러면은 이것도 지금 안 한다. 그러면 도대체 국민의힘에서는 하자는 것이 뭔지 저는 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제가 10초만 말씀드릴게요. 여야 양비론이 잘못됐다 그러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가 왜 이런 상황이 되느냐. 각자 자기 진영만 옳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오히려 자기 진영에도 잘못된 게 있다라고 말하는 양비론이 더 양심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특별법. 그것의 핵심이 주 52시간제입니다. 물론 세제라든지 투자라든지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은 진짜 예를 들어서 붕어빵의 안고에 해당하는 게 주 52시간제인데 느닷없이 그거 하겠다고 막 큰 소리 치다가 지금 쑥 빠지니까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끝으로 민주당 이야기 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명계에서는 계속해서 이재명 일극 체제에 대한 비판을 좀 이어가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재명 대표는 좀 통합, 포용을 강조를 하려는 모습인데 이 부분은 좀 정리가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비명계 움직임 또 목소리는 높아질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는 지난번 대선이 이제 0.7%
퍼센트 포인트차로 패배했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비명계를 껴안으려는 그런 노력을 할 것 같아요. 실제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뭐 비명계에서 여러 가지 행보를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뭐 크게 보면 찻잔 속의 태풍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국민 통합이 굉장히 중요한 대선의 화두가 될 것이기 네.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먼저 당내 통합에 대해서도 굉장히 노력을 기울일 것 같고 일단 지금 우리가 진영의 문제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국정 안정과 국가 성장의 문제를 얘기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또 아까 제가 추경에 대해서는 그거는 하는 총재도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발목 잡게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그래서 드린 거고요. 예. 연금 계획도 이자만 해서 하루에 손실이 800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이걸 빨리 해야죠. 그리고 또 반도체 특별법 같은 경우도 100개가 있으면 쟁점이 99개가 합의가 되면 한 개 때문에 안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 빨리 급한 것부터 처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친문, 비명계 껴안기 이 부분이 좀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아무리 그렇게 하는데도 여론도 별로 반응이 없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에게 찾아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모든 것의 변수는 선거법 2심 결과에 따라서 나올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비명계에서 왜 이렇게 쓴소리를 하느냐. 과거의 사례로 볼 때 진정성을 의심한다라는 방증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지금 뭐 본인 스스로가 걷어들이긴 했지만 반도체 특별법의 주 52시간제라든지 내지는 뭐 한미일 군사 협력이라든지 이런 걸 강조하는 거 봐서는 국민의힘이 집권당으로서 추진해온 그걸 이제서야 맞다라고 인정하는 것인데 지금 선거 때가 가까우니까 인정한다라고 진정성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방증은 여기저기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호김 전 국회의원,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협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